처음엔 그저 사소한 인터넷 싸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온라인 논쟁이 아니었다. 유튜브, 틱톡, 레딧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한중 네티즌들의 신경전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영향력을 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이 보여준 저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원래는 동아시아 문화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경쟁하는 건 뉴스에서나 가끔 보던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 한 친구가 흥미로운 제보를 해줬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문화전쟁 중인데 너 같은 사람이 이걸 다큐로 만들면 엄청 흥미로울걸?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흔한 갈등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인터넷 싸움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 및 문화적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복, 김치, 케이팝, 심지어 한글까지 중국 일부 네티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복은 중국 전통 의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같은 주장들이 중국발 SNS를 통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라 전략적인 여론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2위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의 젊은 세대조차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유튜브에서 K-팝이 몇십억 뷰를 기록하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유럽이나 중동, 남미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중국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현실이었죠. 중국 정부는 한때 자국의 대중문화를 국가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고 K-팝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의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쳤고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서 한국 문화는 중국의 것이다라는 논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조사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문화적 마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건 단순한 문화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 더 나아가 글로벌 소프트 파워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싸움에서 점점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떠나 직접 현장을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화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접 가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논쟁처럼 보였던 이 문화 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단순히 과거 역사나 문화 기원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중국은 소프트 파워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이런 갈등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김치는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하자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반박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X에서 김치는 파오차이와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의 한류 팬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중국의 여러 SNS에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퍼져나갔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마저 중국의 무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쯤 되면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프레임 짝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들이 세계적으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팬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었고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도 세대 간의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한국 문화를 차단하려 해도 젊은 세대는 VPN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의 최신 드라마와 음악을 소비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중국의 젊은이들은 K-팝 아이돌 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 패션을 입으며 한국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민들의 실제 문화 소비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이 흐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목격한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상부터 강렬했다. 공항부터 도시 전체가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고 거리에는 젊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홍대였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 그리고 개성 넘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문화축제를 연출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은 마치 한 편의 K-팝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은 한국 특유의 개방적인 문화를 느끼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한 그룹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구경하다가 공연이 끝나자 K-팝 가수처럼 생긴 한 청년과 사진을 찍고 싶다며 줄을 서는 것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다. 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열렬히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부분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중국이 한복과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란에 대해 묻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황당하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논쟁이 한국 문화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복이나 김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 논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히 인기 있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과거에는 한류라는 단어가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 중동, 남미에서도 K-팝과 K-드라마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SNS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고 외국인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과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는 않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나는 한국의 문화산업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만난 한 문화산업 관계자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냥 노래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적인 요소를 일상에 녹여가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차별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말은 곧바로 이해가 됐다. 단순한 인기와 트렌드를 넘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K-팝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가사를 배우고 싶어지고 한국 패션과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심지어 한국 음식을 요리해 먹는 수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만난 한 외국인 팬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방탄소년단 노래가 좋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사도 궁금해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한국 여행을 꿈꾸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력한 이유였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심지어 그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이에 대한 견제와 반발도 커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문화의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종 규제와 논란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한한령이라는 정책을 도입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공식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이들은 우회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다. VPN을 사용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거나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는 트렌드는 여전히 강했다. 그러나 나는 이 현상을 단순히 한류의 승리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적 갈등은 단순히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 경쟁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양국 간의 감정적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먼저 한 대형 기획사에서 일하는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그는 K-팝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팬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에 감정을 이입하게 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K-팝은 단순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참여하는 문화였다. 팬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이 점이 다른 나라의 음악 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이후 나는 한류 드라마의 제작 현장을 방문해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도 분석해 보았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적인 가치관과 감성을 담고 있었다. 한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나 액션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감정의 디테일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트렌드와 정서를 반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글로벌 팬들도 이런 점에서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관계의 긴장감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불시착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이유도 한국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스토리텔링 덕분이었다. 한국 문화가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었다. 단순히 자극적이고 화려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정서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질수록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한한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를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콘텐츠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인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글로벌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소프트 파워의 성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학생들은 대체로 한류의 세계적인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학생이 던진 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한류가 지금은 강력하지만 언젠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부상하면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인기만 유지할 게 아니라 한국만의 철학과 가치를 세계에 깊이 뿌리내려야 해요.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확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도 있었다. 바로 한국 내부의 변화였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도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는 한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기성세대와 글로벌 트렌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특히 K-팝과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달랐다. 한류의 팬층이 글로벌하게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한국 내부에서는 너무 서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한국 문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이 글로벌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내부적으로도 문화적 합의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문화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저는 한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문가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한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류를 일으킨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키웠어요. 특히 음악,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게임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죠. 이 말을 듣고 보니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가 인기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은 문화산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 자연스럽게 한국 패션과 뷰티 트렌드가 주목받는다. K-pop 아이돌이 해외에서 활동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동시에 성장한다. 심지어 한국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게임 속 등장하는 한국의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문화가 너무 강해지면서 자국의 전통 문화가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다양한 형태로 한류를 견제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강화하며 한국 콘텐츠의 공식적인 유입을 차단하려 했고, 일본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류의 성장에 있어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점 더 견고한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의 문화 흐름은 주로 한 나라에서 시작되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형태였지만 한국의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되고 있었고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이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문화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류의 중심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류를 둘러싼 논란과 경쟁이 계속되더라도 나는 한국이 앞으로 더욱 강력한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콘텐츠의 인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단순히 한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조하고 확장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한국 문화를 재해석하고 확산시키는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류는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한국인 대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앞으로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항상 빠르게 변화해왔고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앞으로도 세계와 소통하면서 한국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말이야말로 한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성장한 이유이자 앞으로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나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한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 이상 특정한 콘텐츠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K-팝과 드라마가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패션, 뷰티, 음식, IT 기술, 심지어 웹툰과 전자제품까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한 이유는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힘에 있었다.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자 한국의 제작사들은 단순히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었다. 한국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세가 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도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취재를 마치며 한류를 직접 경험한 외국인 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진정성과 참여형 문화를 한류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류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글로벌 문화 허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이 글로벌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